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개량형 탄도미사일 현무2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변의 만류에도 시험 발사에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개량형 미사일 현무2 시험 발사를 참가를 했습니다. 만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참가를 했거든요. 예.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 군이 철저한 대비 태세로 국방력을 강화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공개된 걸 보면 800km거든요. 네. 이게 보통 어느 지역에 쏴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발사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북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또 만약에 포항에 쏘게 되면 북한 전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의 미사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으로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만 후방 지역에 가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되는 것이니까 북한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군사적 우위를 우리가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도 사실은 군사력이 바탕되지 않으면 대화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참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어저께 참가한 이유는 굉장히 다목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북한의 요즘에 이런 미사일 핵 도발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국내 보수층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안보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느냐는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튼튼한 안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드 배치, 조기 배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 배치를 미국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는 그런 요격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km의 사거리로서 이러한 소위 자주국방의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협상력을 좀 높여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다목적 이게 있기 때문에 어저께 혹시 그 참관하면은 북한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만류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참석해서 그런 자주국방 무기의 어떤 체계 이러한 성능을 보여주는 이런 걸 참가한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한편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전격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 배치 완료 시점이 원래 내년까지였다는 거를 미국에 좀 상기시키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보겠다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원래 협의한 내용에 보면 한 기만 들어오는 것이고 내년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기가 들어와 있고 4기가 이미 다른 곳에도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게 1년 정도 늦춰져도 원래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에 합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왜 그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걸 다시 재론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으니 문 대통령이 이걸 좀 밝힘으로써 원래 계획이 내년까지 완료하는 거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조사를 끝나고 그리고 나서 내년까지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재촉하는 걸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약속을 해줬으니까 기다려줄 수 있다는 첫 번째 포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가서 사드 때문에 우리 경제를 제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재했던 걸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지렛대로 삼겠다고 보는 거죠. 일단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하는 동안 어쨌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주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거지 이게 무슨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또 자주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다라고 하는 설득의 시간을 또 벌었다. 그래서 결국은 다목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그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덧붙여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소위 속된 요즘 말로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처럼 당초 약속대로 난 하고 있는 거다. 원래 당초 합의대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한 기를 배치하고
내년에 5기를 배치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드 당초 합의에 비해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나는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벌면서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드 문제 갖고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계속 지금 미국은 조속한 사드 배치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동의와 비슷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어떻든 요번에 다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 당국에서는 우리는 당초 이 과정에서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다. 예. 그래서 이번에 2기를 먼저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합의와 다르게 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2기를 먼저 배치하고 또 4기를 이제 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하는 게 아주 절차적으로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양측 간의 어떤 삿바 싸움 같은 거 있는 것 같은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봉합을 하고 서로 좋은 합의를 하는 어떤 이견이 없는 거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크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한 지 사흘 만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신들이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데 교도통신이 또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다시피 김정은 사진 실린 노동신문으로 구두를 쌌다가 구속됐다는 또 보도도 했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 갈등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인권 문제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국제사회에서 이미 통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아주 젊은 나이에 그것도 건강한 몸을 갖고 있던 한 청년이 1년도 안 돼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사태를 보면 북한이 정말 정상적으로 인권적인 대우를 해줬느냐 이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교도통신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니 김정은이 사진 나온 신문으로 신발을 싸서 그것 때문에 범죄 행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통령 얼굴 나온 신문 가지고 신발 싼다고 무슨 처벌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너무 정말 나쁜 나라고요. 그런 식으로 외국인을 그것도 자국민도 아니고 외국인이 여행 와서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그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들이 보는 김정은은 무슨 우상처럼 태양처럼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외국인이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교화형까지 내리고 또 폭행도 하고 강압적인 수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처지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치료도 해줬고 뭐 다 미국 의사도 와서 보고 괜찮다고 얘기할 만큼 치료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말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예. 결국 북한의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대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볼 때 뭐 한쪽에서는 지금 인도에서는 무슨 뭐 대사가 인터뷰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그것이 그럼 북한의 정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강한 제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역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관계 예측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비어 사태로 그 원비어가 사망하는 이런 예. 불행하게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북한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거로 보여요.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 대학생이 북한을 여행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형을 받고 예. 이렇게 해서 귀국해서 혼수 상태로 귀국해서 즉각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옵션을 다 우리는 갖고 있다. 소위 군사적 선제 공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대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네.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북한에 대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 분위기가 이게 늦어지고 대화 분위기가 이렇게 가로막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현재도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지금 남아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좀 인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면서 그러한 좀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이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북한이 하여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했으면 좋겠다, 여야 협치 수행단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야당이 거절하면서 불발이 됐죠. 그렇죠. 야당. 네. 예. 근데 야당에서 일부는 처음에는 그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사실 이제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또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삐걱대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야당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야도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그냥 따라가기는 상당히 명분이 적어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예산안 처리 같은 추경 예산안 처리 같은 거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그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뭐 탁현민 행정관 문제 때문에 여야가 강경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냥 따라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정치적 상황 자체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인 상황이 협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고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에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선뜻 따라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9%로 나타났거든요.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하면서 8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문제 또 북핵 이슈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그 지지율이 이제 갤럽 예. 여론조사 기준으로 4% 하락해서 79%가 됐는데요. 이 지지율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은 사실이에요. 또 예. 근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조금 더 낮은 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 중반대 지지율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분명한 거는 그 전보다 지지율이 약간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네.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안경환 후보자 낙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인사 검증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게 첫째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이제 이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 안보에 대한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일부 보수층들한테 약간의 신뢰감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이 돼서 예. 지지율 약간 떨어졌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제 하기에 달린 문제거든요. 이제 네. 지지율은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든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현재 과반 의석에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런 안보 문제라든가 그다음 인사 검증 문제에서 철저하게 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야3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제 검증돼 오를 전망인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각 당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그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눈 감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럴듯한 의혹을 잔뜩 늘어놓고 봐라 이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잘 살펴서 저희들도 판단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상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3분은 이미 각종 비리와 의혹만으로도 장관직에 부적합한 신부적격 3종 세트입니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를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워싱턴 출국 전에 지명 철회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지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편의 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양보 미덕을 발휘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이제 진정한 협치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자유한국당의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청을 합니다. 네, 뭐 야권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낙마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뭐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송영 후보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았잖아요. 자문료로.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졸업식 그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여당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느냐. 예. 왜냐하면 의혹은 나왔지만 이제 후보자들의 해명은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청문회를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낼 거고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대안들 또는 뭐 응답들을 할 거니까 그 응답들을 보고 또는 해명을 보고 나서 결정하다는 게 여당 입장인데 네. 쉽지만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서 혹시나 또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예. 강대강 대치인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어떤 뇌관이 돼서 강대강이 더 심해지는 그런 대치로 가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야가 사실은 정치적 협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청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도덕적 검증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능력도 함께 볼 수 있는 예. 그런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이 직책에 가장 적합한가 하는 부분들을 도덕성과 함께 능력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 고액의 자문료 또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의혹이 있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또 송곳 검증이 예상이 되는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까지 지금 여권에서는 청문회까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야당에서는 그 청문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야권이 세 사람을 크게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원래 그전에 처음에는 강경화 후보자 등 소위 K 트리오 후보자를 겨냥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위 송영무,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를 예. 주로 겨냥해서 죄송합니다. 신삼종 세트라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그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논란이 큰 후보자가 송영무 후보자인 것 같아요. 송영무 후보자는 일단 뭐냐 하면 자문료만 법무법인 율촌 플러스 또 L 방산업체에서 자문료 받은 것만 10억이 넘고요. 예. 그리고 이 처음에 법무법인에서 이제 9억 9천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이때 2년 9개월 가량의 9억 9천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겸직 신청을 하면서 그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나 돈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썼냐 하면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 이렇게 예. 했는데 그 약간의 활동비 정도라는 게 월 3천만 원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거의 겸직 신청할 때 기록한 그 신청서가 결국에는 사실상 거의 허위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다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이런 방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걸 자문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국방장관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소위 방산 비리를 개혁하는, 척결하는 등 국방 개혁을 하는 건데 과연 이런 분이 국방 개혁을 철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뭐 딸의 취업 특혜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청문회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또 줄줄이 청문회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소식 짧게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분들이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분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해운 의원, 하태경 의원, 정운천, 김영 의원 이렇게 네 분이 나왔는데 일단 네 분은 다 지도부 꾸리는 데는 문제가 그렇죠. 없어요. 한 명의 예. 당대표와 세 명의 최경원 의원이니까 네 분 다 지도부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예. 누가 당대표를 맡느냐인데 이해운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자강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자 이런 얘기고요. 정운천,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대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좀 예. 한계가 있으니 연대를 해서 강한 야당의 문물을 보여주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제 과연 이제 정당원들이나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거냐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뛰어난 어떤 지도력이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한계이긴 한데 어쨌든 네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정말 정통 보수의 가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의석은 많지만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른정당도 그 잃어버린 보수의 지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분이 당대표로 나오고 그분이 어떤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바른정당이 앞으로 대한정당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직시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전반적인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